벼락 같은 소리 사이사이에 온갖 욕설을 섞은 오빠의 고함이 들렸다. 오빠의 반격은 그날 바로 시작됐다. 근사한 식당에 갔는데도 제대로 먹고 온 게 없었기에 폴과 나는 집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카페에서 커피까지 마신 후 헤어졌다. 폴이나 나나 피곤한 하루였기에 나는 가기 싫다는 그를 억지로 밀어보냈고 그때가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오빠가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을 거란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원래 겁은 많아도 지는 걸 못 참아하고 부모로부터 야단 한 번 맞지 않고 큰 응석바지에 비할 데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폴을 피해서 나를 해코지하려 들 게 분명한 성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 부분은 엄마의 생일이니까, 그나마 좋은 날이니까 오빠가 성질을 좀 죽이고 나중에 행동하리라 믿었던 거였다. 폴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준 후 30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일단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수법을 쓰는 전도하는 사람들이려나 싶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1분쯤 흘렀을까? 초인종과 문을 동시에 두드리고 발로 차는 소리가 벼락처럼 덮쳐왔다. 벼락 같은 소리 사이사이에 온갖 욕설을 섞은 오빠의 고함이 들렸다. 야, 이 미친년아, 문 열어. 네가 그 알량한 애인 동원한 협박이 감히 나한테 통할 것 같지? 너는 한번 죽도록 쳐맞아야 다시는 못 가불지. 이 쌍년아, 내가 못할 것 같지? 문 안 열어?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열어. 이 싸가지 없는 년. 술집년처럼 남자 하나 앞세우는 이 천박한 년아. 나는 겁이 났다. 이전과 다름없이.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으니 이전과 똑같이 죄인이나 됐냐 순순히 당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소중한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 그런 존재로서 취급받아 본 적이 없으니 나 자신도 나를 하찮게 여겼고 그런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독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풀죽은 내 모습을 꺼려해서 쉽게 떠나갔고 곁에 남은 이들은 내 낮은 자존감을 먹이로 삼고자 했던 나쁜 사람들 뿐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조차 고마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은 후 나를 제 것처럼 부리던 사람들을 털어내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떤 때는 너무 외로워서 그런 사람들마저 그립기도 했고 아직도 내 주제에 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이나 가장 먹고 싶은 것에 기꺼이 손을 대지 못하는 성격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점점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폴의 존재는 내 성장을 확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내가 뭐라고 그같이 좋은 사람이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초라해질 때도 많았지만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폴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었다. 그 누구도 부모와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은 나를 나쁜 사람들은 손쉽게 알아보고 다가왔다. 하지만 폴 같은 사람을 만나자 나는 나쁜 사람들이 제 입맛대로 갖고 놀며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다.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실망할 것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란 걸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다치면 폴도 다친다. 이게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였다. 나 경찰 부를 거야. 나는 이전처럼 오빠에게 경찰을 언급했지만 분명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불러 이 쌍년아, 내가 경찰 무서워할까봐? 오빠는 내가 경찰을 부르지 못할 거라고 믿는 게 확실했다. 내가 경찰을 부르지 못한 게 아니라 오빠가 그 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는 그게 더 괘씸했다. 오빠는 상대를 여러 번 재보다 자기한테 승산이 있다 싶으면 냉큼 밟아버리려고 나서는 기회주의적인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나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경찰과 경비실, 그리고 물론 폴에게까지. 살면서 내 치부를 드러내고 민폐를 끼치는 일을 극도로 꺼렸던 나였기에 내가 내린 판단은 나조차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민폐를 끼치기 싫다고 여겼던 속내가 겨우 나 같은 게 감히 그래도 될까? 하는 쪼그라든 마음과 같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폴은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고, 나도 그럴 작정이었지만 경찰이 경비원과 함께 도착했으니 그의 당부는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오빠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게 분명한 소리가 집안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경찰의 등장을 알게 됐다. 오빠의 눈에 경찰들이 들어오자 오빠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소리는 이미 끊겼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는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목소리는 말썽 부리는 아이를 힘들이지 않고 휘어잡듯 권위가 있었는데 아마 오빠가 교사 생활 내내 추구했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다. 오빠는 우물쭈물하는 아이처럼 선뜻 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내 벨소리가 울리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당혹감일 게 분명한 이유 때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오빠가 두 손을 공손하게 포개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어설프게 서 있었고 10년 정도 나이 차가 있어 보이는 남녀 경찰 2명, 그리고 오며 가며 인사를 건넨 경비원 한 분이 서 있었다. 선생님, 이분 아는 분이실까요? 40대로 보이는 남자 경찰이 내게 물어왔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제 친오빠예요. 내 대답에 만족스러웠는지 오빠가 급히 미소를 띄운 얼굴로 호소하듯 이어 말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얘 오빠인데 선생님은 일단 조용히 계시죠. 30대 초반의 여자 경찰이 손바닥을 오빠의 얼굴을 향해 올리며 제지하자 오빠는 금방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썩은 내라도 맡은 것처럼 흉하게 일그러졌다. 오빠는 항상 공권력과 제복의 힘 앞에 굴복하는 편이었고 특히 여자들에게서는 더욱 싫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었다. 오빠가 제복을 입고 공권력을 쥔 여성 앞에서 그런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새어나올 지경이었다. 근데 오빠분이 왜 이런 소란을 피우신 거죠? 남자 경찰의 이어진 질문에 오빠가 방금 전에 제지도 있고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여자 경찰이 다시 손을 들어 막았다. 저를 때리려고요. 나는 간단하고 적나라하게 대답했고 오빠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이 미친 오빠가 늘어뜨린 채 감히 올리지 못한 손으로 주먹을 만들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어디선가 날아든 목소리에 문 앞에 선 우리 5명의 고개가 모두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내 집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한 집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부스스한 파마머리를 연신 매만지며 얼굴만 내민 채 말하는 60대 여성 이웃이 보였다. 저번에도 아저씨였죠? 내가 봤다니까. 무슨 친오빠가 뻑하면 찾아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려요? 나 진짜 저번에 뭔 일 나는 줄 알았다고. 뜻밖의 증언을 해준 이웃은 경찰이 뭐라 물으려는 기색을 보이자 냉큼 문을 닫아버렸지만 오빠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끔 만드는 효과는 충분했다. 선생님,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경찰서요?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나는 그냥 오빠로서 동생 버릇 좀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내가 명색이 초등학교 교감입니다. 내가 직업적인 윤리와 체면이 있지. 설마 다 큰 애를 때렸겠어요? 경찰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뱉었는데 이런 얄팍한 변명을 숱하게 들어온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숨이었다. 윤리와 체면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 맞아요? 남자 경찰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야, 윤미진, 네가 말해봐. 네 오빠가 이대로 경찰서에 끌려갔으면 좋겠냐? 그럼 네 맘이 편하겠어? 늘 하던지. 오빠와 엄마가 늘 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들이 내게 저질렀던 짓들이란 결국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했던 말들을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다. 경비원과 경찰들 모두 오빠와 함께 내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오빠의 뻔한 수에 놀아나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오빠가 경찰서에 갔으면 좋겠어. 오빠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이제는 벌을 좀 받으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오빠는 꿈에서조차 예상 못한 답을 들었기에 누가 목이라도 조른 듯 꾸르륵 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 긴 세월 오빠와 동생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였다. 빨리 가시죠. 어차피 가셔야 돼요. 요즘 친족간 폭행은 그냥 안 넘어가요. 피해자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한다고요. 여자 경찰이 환멸이 어린 투로 오빠를 재촉했다. 폭행은 무슨? 난 얘한테 손끝 하나도 안 댔다니까? 아저씨들 봤잖아요. 인연. 아니, 얘가 문도 안 열어준 거. 이런 상황에서조차 아저씨들이라고 말하면서 여자 경찰의 존재는 은근슬쩍 빼고 말하는 오빠의 치졸함에는 그야말로 감탄의 박수가 나올 정도였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와 협박도 폭행입니다. 알만한 분이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은 친족간 폭행 때문에 이슈가 커져서 이거 그냥 넘기면 저희가 더 큰일 나요. 알만한 분인 오빠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위기를 실감하는 것 같았다. 징계를 받을 상황을 어떻게든 전환시켜 보려 고군분투하는 지금, 친족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피할 수 없게 된 지금, 오빠는 거의 20여 분 동안 내 집 문 앞에 서서 경찰들에게 읍소하고 나를 어르고 달래다가 을러대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오빠 같은 사람들한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경찰들이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만 좀 하세요. 등의 말을 할 뿐 재고할 여지가 없어 보이자 오빠는 보이지 않는 줄에 끌려가듯 경찰들의 뒤를 따랐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나는 폴에게 경찰서로 가는 중이라고 알렸고 폴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경찰서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빠는 경찰서로 들어가는 길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도 만난 듯 깊은 원한을 담아 폴을 쏘아보았지만 기세를 유지한 것도 그때까지만이었다.
조사 내내 오빠는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가슴을 치다가 경찰의 불편한 기색과 선생님 그만하세요. 조사에 협조 안 하시면 귀가 못하세요. 등등의 위험 있는 제압에 어깨를 누르듯 부쩍 작아진 몸이 되어 주저앉았다. 간신히 조사를 끝낸 후 폴과 나는 터덜거리며 나오는 오빠는 돌아보지도 않고 경찰들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나왔다. 물론 내가 원하는 벌을 오빠가 받지는 않을 거였다. 오빠가 주장하는 대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시기가 좋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예전 같았다면 경찰들이 왔다고 해도 집안일은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가 됐을 테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숱한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을 거라는 게 씁쓸하고 슬픈 일이었지만 지금에라도 오빠같이 막무가내로 가족을 상대로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오빠에게 경고를 해주고 싶었다. 이제 더는 내가 오빠의 화풀이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오빠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폴이나 나나 오빠의 경찰 조사가 그저 경고 차원이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개운하다거나 후련한 마음은 없이 착잡한 마음뿐이긴 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의 것이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나는 폴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는데 평소 폴의 입에서 나왔다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말에 갸웃거려야만 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니? 폴은 덤덤하고 담백한 어조를 유지했는데 그래서 말의 내용과 더 어울리지를 않았다.